자, 216쪽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가 나와 있죠, 여러분. 비과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규정입니다. 시험에는 별표 하나 자주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죠.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정책 목적상 또는 기타 경제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비과세랍니다. 결론,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1번과 2번을 묶어주시고요. 1번과 2번을 묶어주시면요.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하나같이 다 과세권자입니다. 과세권자. 즉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라고 외울 필요 없죠. 자 우리 종합청사가 세종자치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세종자치시에서 뭡니까? 청사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종합청사 건물 취득하면 과세권자가 자기가 취득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자기가 납세 의무자가 되면서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은 공통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다만 1번은 과세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2번은 과세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득할 때에 그 기부 체납하는 자한테 과세를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그래서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뇌리에 누구다? 과세권자다라는 게 뇌리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있죠. 자 이때 외국 정부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적어놓으셔야 돼요.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국가 간에 조세 규약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상호주의는 여러분 이거야 여러분.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할 거 아니야. 스키야. 너는 처갓집에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시댁에만 잘하라고 해 그러냐고. 전형적인 무슨 주의? 상호주의야. 상호주의. 그래서 자 외국 정부가 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 비과세해야 되는 거죠.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대사관용 부동산을 취득했어. 그러면 대사관용 부동산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대사관용으로 사용해서 취득했어. 그럼 이때 미국이 뭐 해주면? 비과세하면 니네가 우리나라에서 주한 대사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도 뭐하마? 비과세하마 그 얘기야. 이해하세요? 자 여기 1번인데 1번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이쪽 나라가 과세를 하더란 얘기야. 스키들이 그러면 얘들이 우리나라 주한 일본 대사관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우리도 뭐 하겠다냐 여러분? 과세하겠다는 얘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상호주의. 니네가 비과세? 그럼 우리도 비과세. 니네가 과세 우리나라 정부 취득해서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야? 과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상호주의. 그래서 항상 외국 정부가 나오면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이 나라도 우리나라 정부 취득해서 비과세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상호주의. 대인관계 똑같아.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싫어해.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뭐 하는가? 싫어지는 거죠. 뭐. 그죠? 상호주의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한국제기구는 국제협력 의무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유엔기구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사관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2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또 과세권자죠. 근데 여기는 과세권자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밑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부 체납하는 자의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법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 어디서 볼 수 있나? 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입니다. 여기. 자, 영등포 역사 건물이야. 그러면 전철 어떤 영등포 역사역으로 건물을 하려면 국가 등이 취득해야 되는 거죠. 물론 철도공사 이제 나와 있지만은. 자, 그럼 이러한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자 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민자 유치한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 원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등의 예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어떤 공공시설을 다 국가 등의 예산으로 하기는 너무나 재원이 부족할 때 이렇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왔죠, 여러분? 이게 들어와 있죠. 롯데 들어와 있잖아, 롯데백화점. 자,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수업 끝난 대로 점심 드시고 어디 간다? 영등포 역사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이 롯데라는 민간 사업자가 영등포 역사를 건물을 취득하는 거죠. 건축해놓고 1층부터 2층은 니네 역사 건물로 사용하라. 이걸 건물을 신축해서 국가에 귀속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건설비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1층, 2층은 니네가 역사 건물을 사용하고 이거를 우리한테 여기는 뭘로? 백화점으로 우리한테 연구임대 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뭐죠, 여러분? 기부채납이죠. 그러면 이때 롯데가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비록 민간 사업자가 취득을 했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국가 등한테 넘어갈 때 니네는 그러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어차피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국가 등한테 넘어가니까. 이해하시나요? 이런 게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자, 우리 한번 해외여행 좀 갔다 옵시다. 이제 내년에는 못 가실 텐데 시험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해외여행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인천국제공항 가야 되겠죠?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로가 있죠. 근데 이 도로는 당연히 국가시설이죠. 공공시설이잖아요, 전형적인. 그럼 누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인데 그 엄청난 예원을 다 국가 등에 못 대고 이걸 누굴 유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자 유치하는 거죠. 니네가 좀 져라. 그럼 얘들이 미쳤냐고 이거 도로 만들어서 국가에 귀속시키면. 그럼 니네가 건설해놓고 여기다 뭘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게이트 설치하고 여기다 뭘 받아라 니네가 대신 통행료 받아라. 이걸 국가 등에 지방자치 귀속시키거나 그리고 그 대신 이 건설을 뽑아서 통행료. 이게 바로 뭐야? 기부채납이죠, 기부채납. 그러니까 여기는 통행료가 비싸 안 비싸? 더럽게 비싸죠.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뭘 타고 간다? 공항버스 타고 가지로. 공항버스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응? 공항버스에 포함되어. 그것도 싸지. 그게 낫다는 얘기지. 갔다가 또 파킹해놓고 우리 한번 또 나가면 금방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이 주차를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여기 송도에 아는 집 있으면 거기다 파킹해놓고 오면 되죠. 예, 갔다 오니까 없어져, 저 차가. 이해하시겠어요? 예, 1번, 2번. 자, 나머지 3, 4, 5번 묶으시고요. 자, 3번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형식적 취득입니다. 형식적 취득. 잘 보세요 돼요. 이 신탁은 또 어디서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죠. 자, 기본적으로 신탁은 신탁이 뭐예요?
네, 그렇지. 믿고 맡기는 거죠, 뭐. 신탁. 난 너 믿어.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얼마나 믿으십니까? 아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자,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이때 재산 소유자, 전문 재산 관리인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이 재산 소유자와 재산 소유자 관리인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고? 위탁자가 되는 거고, 그걸 맡아서 신인관계 근거에 맡아서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 뭘 발생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때 그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그 위탁자 본인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인 누구? 수익자. 이렇게 제3자 간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탁계약이죠. 내가 전문적으로 재산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전문 재산 관리 내가 너한테 명의 좀 넘길 테니까 네가 좀 관리 운영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탁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이전되죠,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되죠. 누구 명의로부터? 위탁자 명의로부터 누구 명의로? 수탁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매매로 인해서 사실상 매도한 것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제3자한테 공시액에서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탁 등기 들어가는 거죠. 야! 명의가 내 명에서 얘로 바뀌었지만 이건 내가 매매로 넘긴 게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신탁 목적으로 넘긴 것이다 라는 걸 제3자한테 뭐 하는 거죠? 공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대항력을 못 갖추게 하는 거죠. 그죠? 나 얘건 줄 알았어 라고 대항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명의가 일단 누구한테 넘어간다? 수탁자. 그럼 이때 수탁자의 신탁 계획의 체결에 따라서 소유권이 취득이 일어나는 거죠.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그러면 그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 운영해서 뭘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죠. 그럼 고생했다. 당연히 무상은 아니니까 뭘 지급해야 되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신탁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내 자식한테 주라. 그럼 이자가 바로 뭐가 되는가? 수익자가 되는 거죠. 훌륭한 부모님이죠. 응? 요 정도는 해줘야 뭐 부모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신탁 관계는 누구예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때에 자 신탁 계획의 체결에 따라서 수탁자로 넘어갔다. 그래서 수탁자 취득이 일어났다. 근데 이 수탁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다. 형식상 취득이죠. 잠시 관리 맡아서 운영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때 이 취득은 무슨 취득이니까? 전형적인 무슨 취득이니까? 형식적 취득이니까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비과세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가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되면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 누구한테 줘야 돼? 다시 이제 네? 해지가 되거나 종료가 되면은 다시 소유권의 환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위탁자에 뭐가 일어나?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취득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돈 주고 산 거야?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온가? 네, 자기 찾아온 거야. 몇 개 동안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네 거 찾아오는 거야.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세요?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법리적 관점은 이제 어디서 얘기할 것이고 민법에서 얘기할 것이고 다만 우리 세법은 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그건 우리 세법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에 대한 법리적인 논점은 이제 어디서 다루는 거고 민법에서 다루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민계공 다 다뤄요 애들을. 힘들어 죽겠어. 1대5야. 이해하십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간이야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가 되는 신탁은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다? 위탁자와 수탁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탁법상 신탁 밑줄 첫 번째 비과세 요건은 신탁법상 신탁이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은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이 뭡니까? 명의신탁. 그럼 신탁법상 신탁과 명의신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관계가 대외적으로 표방되지만 명의신탁은 대외관계로 대외적으로 표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두 번째 조건이죠. 이때 신탁 등기가 병리돼야 되죠. 반드시 신탁 등기가 병리되죠. 그때 그 신탁 재산의 취득은 적어놓으세요. 누구로부터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합니다. 또는 신수탁자. 결론. 반드시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탁자 간에 왔다 갔다 비과세니까 수익자한테 갈 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갈 때는 입자로 전환되면은 그래서 결론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계획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 병행될 때 그 위탁 또 수탁자 때 소유권이 될 때 그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이니까 비과세. 신탁 계약의 해제나 종료를 해서 소유권이 환원을 해서 수탁 또 위탁자한테 소유권을 환원할 때 그 위탁자의 취득에서 취득세 비과세. 수탁자 경질에 따라서 수탁자 신수탁, 수탁자 또 신수탁자로 갔다 또는 신수탁자 또 탁자 간에 왔다 갔다 뭐 비과세. 누구 간에 왔다 갔다 결론 내세요. 누구 간에 왔다 갈 때만 잊지 마세요. 탁자 간에 왔다 갈 때만요. 잊지 마세요.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신탁은 여러분 전형적인 형식적 취득입니다. 전형적인 형식적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징발재산 정리관한 특별조치법 등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중요한 키워드 잡습니다. 환매권 행사입니다. 환매권 행사입니다. 도로 환자 쓴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환매권 당사자는.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법리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세법은 그러한 민법 등에 의한 경제적 행위가 있게 되면 거기서 과세를 하니 안 하니 그럼 우리 세법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 다른 과목이 다 끝난 다음에 원래 세법을 해야 돼. 그죠? 각종 법률의 행위가 일어나면 마지막 그 행위에 대해서 과세욕으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세법이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건축물을 어떻게 돼야 되냐? 뭐 그때 어떻게 돼야 되냐? 막 용적률 어떻게 되고 막 다 배우잖아. 그래서 결론은 건물 취득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루는 과목이 뭐야? 세법. 과세할까 말까? 그거는 거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환매권이라는 거죠. 환매권일 때 당사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오는 거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에는 신탁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매수자에 뭐가 일어나는가? 취득이 일어나는 거죠.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매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사자 간의 도자와 수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다가 옵션을 부여하는 거죠. 어떤 옵션? 환매권이라는 옵션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한테 팔지만 일정한 기한 이내에 내가 너한테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되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는 거야, 여러분? 환매권. 권리야, 의무야? 요거는 환매권은 권리야, 의무야? 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환매권이 부여되면 이 환매권을 반드시 매도자가 행사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요거는 옵션이죠?
옵션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매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가? 환매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환매 기간 내에 이 매도자가 뭐 하면, 환매권을 뭐 하면, 행사를 하면 다시 뭐 하는가? 되찾아오는 거죠. 그럼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수자한테 넘어갔다. 환매권 행사했다는 것은 다시 수자로부터 누구한테 되돌아왔다? 매도자한테 되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말씀이에요? 밑줄. 환매권 행사. 밑줄. 환매권 행사야. 행사를 해야 돼, 권리를.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수자한테 갖다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럼 결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 결론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이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가? 되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역시 두 번째 형식적 취득이죠. 그래서 옛날 국민 드라마 사랑과 천국인가요? 천국의 계단인가? 천국의 계단인가? 권상우하고 최지호하고 막 나와갖고, 그죠? 그때 우리 신금 울렸던 국민 드라마 있었어요. 마지막 저는 라스트 씬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 최지우와 권상우가 잠실에는 롯데 빙상 스케이트장 가고 스케이트하면서 멋지게 답니다. 그러면서 권상우가 딱 하면서 뭘 던집니까? 부메랑을 던지죠. 딱 던지면서 매체됩니다. 권상우가 뭐라고? 따당은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메랑이 뭐예요, 여러분? 환매권이야. 되돌아왔대요, 안 되돌아왔대요? 되돌아왔잖아. 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시 누구한테 왔다? 도자한테 왔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 그래, 그러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가 환매권 행사. 그러면 이때 매수자의 취득, 매도자의 취득 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여기까지? 근데 더욱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앞에 밑줄 4번.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자, 여기 밑줄. 법 등에 따른, 법률에 따른. 그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환매권 행사가 단순한 개인 간의 매매로 인한 환매권 행사가 아니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무슨 법률에 따른. 그게 중요한가? 그러면 자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이야, 강제적. 그렇게 생각합시다. 법률에 따라서 환매권 행사,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 부여한 거니까 그때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매권 행사가 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되돌아왔죠?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죠? 되돌아왔는데 이게 뭐에 따른 거면? 법률에 따르면. 그때는 매수자의 취득, 매도자의 취득 다 뭐단 얘기 여러분? 비과세입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 행사가 단순히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등기가 변경된 거라면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니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니어서 사적 간의 계약이니까 이때는 비록 환매권 행사로 인한 형식적 취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출제는 좋아하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무슨 법률에 따른 이 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법률이 없이 그냥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등기에 병행되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에 대한 매수자, 매도자의 취득은 비과세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가. 출전이 말장난 쳤는데 그 말장난 친 거를 못 잡아내고 그러다 그냥 삽질만 하다 나오네.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보세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밑줄 임시건축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임시건축물이 포인트입니다. 이때 이 임시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라 적으세요. 가건물이죠. 가건물. 외우려고 하지 마. 모델하우스 생각해봐 여러분. 가건물이죠. 전형적인. 그래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단 조건이 붙어요. 단설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단설 보셔야 됩니다. 출제는 단설을 시비 겁니다. 단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태클을 겁니다. 밑줄 어떤 태클 걸어놨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임시건축물이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존속기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존속기간이 1년 이내면 상관은 없지만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비과세했던 거 취소하고 추징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과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잡으셔야 돼요. 임시건축물. 가건물 떠올리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 갑시다.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원래는 전통적인 출제 부분인데 워낙 과거에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낼 게 별로 없어. 그렇지만 언제든지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는 시험에 나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바로 여러분 공인중개사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승계 취득이 제일 중요하죠. 유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상 별표 2개. 유상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 부동산의 매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동산의 매매라는 게 문제예요. 이 부동산의 매매는 우리가 일반적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시불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체결하고? 계약일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되면서 그 와중에 뭐가 지급되고? 중도금이 지급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지급되고? 잔금이 지급되고. 그런 인물로 인해서 취득자가 뭐를 하여서? 등기를 함으로써 드디어 매매 과정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길다 짧다? 길다는 얘기야. 짧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물건 사서 당장 사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 시간적 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러한 등기 접수일 중에 어떤 날에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 얘기라고. 그러면 외우실 필요는 없죠. 당연히 우리가 물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매 도자로부터 소유권 언제 취득하는가? 매 수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이때 취득하는 걸 보는 거죠. 아, 잔금이 지급돼야 이제 매매 가래가 종료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이후에 등기는 자기의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거잖아. 당사자 쌍방 의무가 이행되는 건 언제, 여러분? 잔금 지급이죠. 이날에 취득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 개퇴하고 자, 오늘 잔금 지급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공인중개사 잠 못 이루는 거죠, 그 전날. 내일 잘 끝내야 될 텐데, 스키. 갑자기 와갖고 나 못하겠다 계약 파토 낼 수도 있죠. 자, 그럼 외울 필요 없죠. 당연히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잔금 지급이랬죠. 이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잔금 지급일이 사실상과 계약상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서에 적힌 날에 사실상 잔금이 이루어졌다. 그럼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할 때? 다를 때.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사실상 잔금 지급을 뭐하면? 다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상 잔금 지급과 계약상 잔금 지급이 다르면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에서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상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는 경우는 딱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제외된 경우. 이거는 뭐를 말하냐? 국지외수 공판장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갑니다. 나머지 이 외의 매매일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간다? 계약상으로 갑니다. 이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요. 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거리에 한해서 아닌 거리일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이 부동산의 매매가 무슨 말이 나오면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짜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개인 간의 매매가 아니라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해갖고 여러분 거기 217쪽을 보세요. 217쪽. 자, 217쪽에 그 특내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17쪽 맨 위에 원칙 예외 특내를 보시고 특내 박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5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를 묶으십시오. 이게 바로 국지외수 공판장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1, 2, 3, 4를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뭐라 하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라 부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약속이야. 그 동그라미 1, 2, 3, 4를 다 일일이 얘기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거를 그냥 압축 요하게를 뭐라 한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서 여기서 국지는 여러분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할 때 국자 지자 동그라미. 국자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지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1번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한다? 국지. 2번은 외수. 왼수가 아니야. 왼수는 집에서 자고 있죠. 외수.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취득할 때 외자. 자, 그 다음에 판결문 할 때 바로 여러분 동그라미 3번. 판결문 할 때 판자. 그리고 거기 옆에 밑에 법인 장부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번을 뭐라 하냐면 판장 그럽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매할 때 공자 동그라미. 그래서 그 동그라미 1, 2, 3, 4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자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그래서 보여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 세 번째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네 번째 공매에 의한 취득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이랍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법인 장부, 장자 동그라미. 이게 가장 실무에서 일어나는 거죠.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법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매도자가 법인이면서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매도자가 개인이면서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이런 경우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거래 당사자 도자와 수자 간에 누가 개입되고 법인이 개입되고 그 개입된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이 되는 경우죠.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좀 신경 쓸 것이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바로 개인인 경우에 대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를 뭘 받았다?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은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개입됐다? 법인이 개입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우리 시험 보는 그날까지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나갔었을 때도 반드시 이 날을 잡아야죠. 이날로부터 잡을 것이냐, 이날로 계약상 잔금지급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취득의 유형을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그 취득의 유형이 모이면 국지회수 공판장이 올라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요.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다고요? 개인 간의 매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온 것은 출전이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국지회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시험의 문제 지문에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면은 이때는 뭐를 말하는 거다? 국지회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취득 형태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그라미 1, 우리 유상취득해 보세요. 유상취득. 요게 동그라미 1번, 요게 동그라미 2번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를 하는 경우 우리는 앞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국지회수 공판장. 그때는 올라가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2번 이러한 1 이외의 유상취득일 때 올라간다고요? 계약상. 이 계약상으로 가는 대표 선수가 어떤 경우다고요? 개인 간의 매매다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7쪽 보세요. 과세표준. 지금부터는 이제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취득세 얼마예요? 라고 계산할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뭐와 뭐가? 과표와 세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217쪽. 과표, 밑줄.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 뭐로 한다 여러분? 취득할 당시 그 물건의 가액입니다. 그게 바로 취득 당시는 뭐를 말하냐? 행위 시점 적으세요. 항상 취득세 제일 기본적 성격이 뭐였어요 여러분? 행위세였죠.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그 물건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러면 이때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액 계산하는 거야. 세액을 계산하려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랬죠? 뭐죠 여러분? 과세표에다 뭘 곱하라고요? 세율을 곱하라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에 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부동산 등의 뭐를 가액을 과표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취득 당시는 행위 시점이다 그 얘기죠.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매매일 때는 언제 일어난 걸로 보겠냐? 이거. 사실상이냐 계약상 잔금지급이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결정 메커니즘. 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원칙과 예외와 뭐로 간다?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원칙, 예외, 특례. 그럼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나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면 신고를 하면 그 취득자가 뭐 한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 이거 이번에 5억 주고 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납세문자가 요걸 뭐 할 때? 신고를 할 때 요 가액을 줄이려고 그래? 높이려고 그래? 줄이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줄여서 신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뭘 작성하는 걸 불사하는 거 여러분. 다운 계약서 작성을 불사하는 거죠. 도자와 수자가 다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이걸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너 이거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과세관청은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으면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뭐로 하느냐?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 표준액이란 말입니다. 실무 나가서도 이 말은 나옵니다. 이때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시가 표준액이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납세무자가 신고를 했다 안 했대? 안 했다. 요건 무신고야.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안 했대, 여러분. 또는 신고는 했는데 그 납세무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래서 요거는 뭐를 말하냐? 과소신고를 말해.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무신고. 요거는 과소신고. 이럴 땐 과표가 뭐가 되는 거야?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뭐냐?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거와 관계없이 그 취득의 형태가 우리 아까 보았던 뭐가 나오거나 국지외수 공판장. 아까 우리 봤었죠? 여기다가 무슨 신고를 하면은 중개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시가 표준액을 불문하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취득세를 공부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여기는.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가격인데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얘는 시가 표준액이 얼마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과세관청은 납세무자 신고한 걸 믿고 믿지 않고 믿지 않아. 그래서 납세무자가 뭐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면 납세무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그거를 항상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이 납세무자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얘는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뭐를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 되는 가액의 기초가액이죠. 진짜 중요한 거랍니다. 얘는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에요?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게 평가액입니다.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만 나와요, 여러분?
지방세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지방세에서만.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배우는 개념 중에서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한 말. 지방세를 공부해놓고 시가편의 개념을 모른다? 말도 안 돼.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과세권자가 정합니다. 뭘 과세할 때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과세 물권별을 평가한 가격입니다. 근데 그 납세의무자가 뭐한 가격이? 신고한 가격이 과세권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가격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신고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는 요 놈을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표를 뭘로 하겠다? 시가표준액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평가하기는 금액보다 얘가 많이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과소신고했으니까 뭐가 부과돼요? 가산세가 부과되죠. 너 제대로 신고 안 했잖아. 과소신고 납부가 되니까 신고 불성실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000분의 3에다가 납부 지연일수 계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형태가 뭐면 국지배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될 때 이때는 뭐와 관계없이 시가편액과 관계없이 불문 무조건 뭐로 간다? 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상이라는 의미는 뭐를 말하냐면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설사 이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안 해. 이런 경우는 물론이지만 또는 설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지만 설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이때는 그대로 올라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그러나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나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이때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읍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시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시가 5억 원이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인 공동주택 가격으로서 공시된 가격이 4억 원이야.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 이거 아파트 취득했다라는 거야. 아파트 취득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했어요, 여러분? 신고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다고 신고를 했냐면 3억 원 주고 취득했다라고 신고했어요. 과세관청이 얼마 주고 샀다고? 3억. 시가는 얼마짜리? 여기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인 공동주택가 얼마? 4억. 근데 이걸 3억 주고 샀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일단 여러분 봐도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인 간의 매매를 신고를 했을 때와 경매 참가하여 경락에 참가하여 경매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대, 여러분. 국지에서 공매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대. 경락 받은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3억. 그러면 이때 우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방 공동주택가격이라는 공시된 가격을 우리는 뭐로 하느냐? 이 주택의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과세관청은 이 아파트를 얼마짜리 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4억짜리를 본다. 최소 4억짜리단 얘기야. 근데 스키가 얼마 주고 사서 신고한 거 지금 3억. 그거를 뭘로 했어? 개인 간의 매매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이때 과표는 얼마 되는 거야? 응? 이때는 과표가 얼마 된다고? 4억. 뭐보다 작으니까? 시가편액보다 작으니까. 근데 나는 법원에 공매 참가해서 뭘 받았어, 여러분? 경락을 받았어. 그래서 경락조서가 작성돼 있어. 얼마에 받은 걸로? 3억 원. 낙찰가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시가 60%. 그 다음에 낙찰가는 몇 프로? 몇 프로요? 한 75%? 아직 그런 거, 거기까지 안 나갔나요? 4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이때 뭘 받았대? 공매로 경락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얼마야? 3억. 이거예요, 여러분. 이 3억 원이 뭐보다 작지만, 근데 얘는 이미 공매로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다는 것이 경락조서 등에서 입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군요. 아, 여기 나와 있는 국지배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거래 사실에 대한 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더란 얘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쉽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설사 얘가 뭐보다 작아도 시가표준액보다 작아도 믿겠다. 누가? 과세관청이. 근데 단순히 누구 간의 매매를 하면서 개인 간의 매매를 신고하면 이거 다운계약서 쓴 거 아니야? 과세관청은 안 믿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저씨를 얼마큼 믿습니까? 이 인간이 오늘 안 들어왔다? 오늘 안 들어왔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야근했대. 믿어, 안 믿어? 응? 믿어? 믿어? 반만 믿어? 살짝 한 발 뺍니다, 벌써부터. 아니, 우리 아저씨가 오늘 야근하고 안 들어왔어. 믿어, 안 믿어? 해피해? 안 들어오면 해피해? 똑같아요, 여러분.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야, 이거는. 철석같이 믿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열될 때 얘들은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은께로 없은께로? 있은께로. 설사 이 가액이 뭐보다 작아도 그래도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렇죠. 여러분 아저씨 믿어야지. 여러분이 안 믿으면 누가 믿어?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 튀는 사람이 있죠. 요 신고했는데 개인 간의 매매로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뭐보다 적으면? 시가보다 적으면 과세관청. 그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맨날 야근한다고 안 들어오는 아저씨가 급여가 안 들어오네? 그럼 맨날 야근한 걸 믿어, 안 믿어? 저희 집은요, 죽음을 초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꼭 알아야 될 거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의 개념을 잡아라? 시가변액의 개념을 잡아라.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 당사자 간의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야? 아니. 누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야? 이건 평가액이야, 평가액. 감정평가액이다 생각하세요. 그냥 평가액이야.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이야. 아, 얘는 이 정도는 나갈 거 아니야.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강의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한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또 저를 평가하겠죠. 아, 나 특히 강의 더럽게 마음에 안 들어. 안 들을 거야, 나. 나 그냥 저쪽 가서 나 혼자 공부할래. 그런 분들 계셔요.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이분은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이분은 꼭 시험에 합격하실 거다. 나름대로 뭔가 생각 평가를 하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그죠? 근데 주의하십시오.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지방세에 나와야 돼요. 국세를 얘기하는데 국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면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그 말은 그 즉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얘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시가편액은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돼. 우리도 집 들어갈 때 우리 집 잘 찾아 들어가죠? 남의 집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똑같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요 시가편액은 항상 비교 대상이야. 뭐와 비교 대상이 돼요? 요 놈은 뭐와 비교 대상이 되는가? 신고한가액과 비교 대상이야. 그러나 시가편액은 사실상 취득가격과는 비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됐나요? 이해되시면 끝내고요. 예. 강력한 이해됐음의 표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